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예상문제 풀이 2강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편 사업이 제공하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건 우리 기출에도 2번이나 나왔던 만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나 선택적 우편 서비스냐 이걸 여러분들 구분하는 기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2kg 이하인 경우고요. 이때 등기 취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20kg 이하.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자, 우리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되고요. 2kg, 20kg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량이 3kg인 서적을 송달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건 좀 상대적으로 좀 보셔야 되긴 한데 서적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작은 우편물 해서 여기는 통상 우편물. 그래서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우리 2kg 이하인 경우만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되는데 3kg이니까 선택적 우편 서비스 해당하는 것 맞고요. 요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쌀자루. 자, 부피가 크죠. 그러면 소포 우편물입니다. 이때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20kg을 초과해야 선택적 우편 서비스, 20kg 이하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 그래서 요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되겠고요. 자, 우리 사진을 물품 등기로 보냈다. 역시 통상 우편물이죠. 자, 요 경우는 2kg 이하이기 때문에 역시 보편적 우편 서비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물건 그랬으니까 요거는 소형 포장 우편물, 즉 통상 우편물이 되겠고요. 요 경우에 중량이 2kg이다 라고 했으니까 2kg 이하인 경우는 등기 취급이 됐든 취급되지 않았든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배달 기한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러분들 배달 기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물과 다음에 등기 우편물 구분하시고요.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그 외 당일 특급, 일일 특급까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표는 정리된 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그냥 바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통화의 경우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되지만 등기 취급된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이 배달 기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통화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이 되겠고요. 통상 우편물은 등기를 하든 등기를 하지 않든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큰 의류 상자 소포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과 달리 등기 취급된 것은 접수한 다음 날까지지만 등기 취급되지 않은 것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니까 여기도 뜻이 틀렸네요. 3번 배달 우편물 기준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배달 기한과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꼼꼼하게 한번 체크하라는 뜻에서 출제를 한 겁니다. 배달 우편물 기준은 관할 집중국에서 배달국에 다음 날 배달 우편 준비 시간 안에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다음 날이 아니라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당일에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배달 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이 된다. 자, 배달 기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뭐 교통편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배달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당일날 우편물 준비 시간 안에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배달 기한 우리 적용했던 그 기준이 있었죠. 그걸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4번 등기소포를 제주도로 항공기로 보낼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접수한 다음 날까지. 자, 등기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입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고요. 다만 이제 제주도로 배로 보내는 경우. 이때는 자, 우리 거기 보면 비고라고 해서 우리 정리된 표에 그렇게 있죠. 접수한 날로부터 이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날로부터 이틀 이내가 배달 기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배달 기한을 적용할 때 가장 빠르게 배달되는 순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내용 증명, 통상 우편물이지만 등기 취급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포를 배달 증명, 배달 증명이라는 것은 등기 취급된 거니까 접수한 다음 날까지. 자, 그 다음에 소포를 2길 특급으로 자, 제주 선편으로 보낸 경우는 다 됐습니다. 아무리 2길 특급이라 하더라도 여기 제주 선편으로 배로 보낸 거죠. 그러면 접수한 날로부터 그냥 자, 2일 이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게 당일 특급이니까 당일 20시까지. 그래서 이거는 당일 리얼은 가장 빠르게 배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얼이 넘버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접수한 다음 날까지 니은이 두 번째, 접수한 날부터 이틀 이내인 디귿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내용 증명,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리얼, 니은, 디귿, 기역 이렇게 되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까요? 다음 갈환에 들어갈 배달 기한으로 알맞은 것은 아주 쉬운 문제죠. 통상 우편물 일반 소포의 경우 그랬네요. 둘 다 뭐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니까 같다. 다음 두 번째, 당일 특급은 20시. 그 다음 일일 특급이라도 제주통편 같은 경우는 접수한 날에서 플러스 D 플러스 이틀 이렇게 되겠죠. 같다 20시 D 플러스 1, 2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 우편물 중 기역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발송하는 우편물, 그 다음에 봉투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우편 엽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크기하고 무게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 최소 요건, 최대 요건, 그 다음에 중량에 있어서도 최소 요건, 최대 요건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봉투. 먼저 기억이 봉투니까 봉투부터 먼저 잡아두겠습니다. 봉투, 엽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최소 요건, 최대 요건 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90, 140은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90, 140. 그래서 세로 길이 90, 요거 140. 근데 최소 요건은 봉투든 엽서든 똑같습니다. 엽서 같은 경우도 90, 140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140을 기준으로 자, 우리 엽서가 더 우리 그 세로 길이는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20. 그 다음에 여기 130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얘가 길이가 30 차이 나면 얘도 역시 길이가 30, 170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 자 일반적인 신발 사이즈라고 했어요. 235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엽서는 두께가 없지만 봉투 같은 경우는 두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0.16에서부터 5mm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중량과 관련해서는 얘는 3g부터 50g, 얘는 2g부터 5g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한 번씩 저 시험치기 직전 한번 써보고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쭉 보시면 90, 140, 그 다음에 여기는 120, 130이니까 130이 돼야 되고 235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중량 2g, 5g이니까 요 정답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찾겠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보세요. 자, 통상 우편물 접수 시 규격 외 요금을 적용해야 되는 것 그랬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규격 외 요금하면 일단 뭐가 자, 규격 요건을 위반해야 된다. 규격 요건 위반. 건장 요건 아니에요. 건장 요건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 때 저도 막 보면 노란색, 연두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카드 그 봉투로 된 거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봉투 색깔들이 흰색이나 밝은색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단순한 건장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규격 외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리 그냥 해줍니다. 자, 그럼 보세요.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발송하는 우편물이 중량이 2g인 경우 자, 우리 방금 봤지만 봉투에 넣은 거는 최소 중량이 얼마예요? 3g이죠. 그런데 2g이니까 규격 요건에 위반됐네요. 그다음에 첫 번째 거 요거는 규격 외 요금이 적용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편물 앞면에 광고를 기재했다. 자, 우리 광고는 우편물 뒷면에 기재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우리 교재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건장 요건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규격 외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엽서 가로 길이가 160. 자, 엽서의 가로 길이가 140이니까 160이고 세로의 길이가 130인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편 엽서의 가로 길이가 160이니까 요건 충족하죠. 그래서 140에서 170이니까 충족합니다. 그런데 세로의 길이는 90에서 120 사이여야 되는데 세로의 길이가 130이 돼버렸으니까 요건 규격 요건을 위반하죠. 그러면 역시 규격 외 요금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엽서는 직사각형 형태가 돼요.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우리 중학교 1학년 수학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2학년인가요? 어쨌든 내각이 같은 거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기 때문에 마름모 역시 이거는 규격 요건에 위반된 것, 규격 외 요금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안, 도안, 표제, 형광물질 이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형광물질 이것도 여러분들 규격 요건이기 때문에 이거 위반했다. 그러면 규격 외 요금 적용되는 거고요. 신문 형태를 보낼 때는 띠종이, 자 발송인 주소, 성명을 앞면에 아닌 뒷면에다 기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건장 요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니은하고 비읍 같은 경우 요거는 건장 요건에 위반한 경우고 나머지는 자, 규격 요건에 위반한 거. 자, 이게 2019년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규격 요건에 위반되지 않으면 당연히 규격 외 요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규격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규격 요건에 위반되지 않는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 하면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2020년 공고 새로 나온 거죠. 자, 요거는 2322 이렇게 외우시죠. 그래서 우리 집배 코드 구성은 2322 그래서 2자리, 3자리, 2자리, 2자리 해서 총 9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소가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주소 보시면 노량진에 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소를 갖다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큰 것에부터 작은 것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사는 곳의 지번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집배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가 큰 것부터 먼저 서술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2322 이렇게 외우시고 자, 덩치가 큰 거는 뭐다? 집중국이다. 그래서 여기 집중국, 여기는 집중국. 첫 번째는 집중국. 다음 두 번째 모르겠다. 여기는 여러분 집배팀 관련해서 팀구 이렇게 보시죠. 팀구.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다? 집중국 물류센터. 여기 집중국 물류센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배달국. 요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가 집배팀과 관련해서 팀구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집배팀, 집배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팀구 이렇게. 그러면 맞는 것은 두 번째 게 요게 맞겠네요. 배달국 번호 아시나요? 그래서 집중국이 우체국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뭐 그 관련되는 우편물 다 들어오는 집중국. 그다음 잘 모르겠으면 마지막 게 팀구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집배팀, 집배구. 두 번째 거는 배달국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보면 요거는 우리 방금 했던 거네요. 그래서 봉투에 넣어 봉함하는 거 다 3g에서 50g. 그다음에 2g에서 5g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5 다음에 5가 되니까 총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6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9번 소포폐물 취급 대상 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포폐물 서신 넣을 수 없어요. 요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물건과 관련 있는 납품서 영수증 이런 것들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포 번호 표시는 등기번호 점점점 해서 오른쪽 윗부분에 부착한다. 요금별 혼합 등기소포는 왼쪽 하단에 이렇게 날인하고 중량을 기재한다. 소포표물 왼쪽 중간에 소포 표시를 한다. 요거는 보니까 기출 지문이 하나 있어서 답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여러분 4번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 2, 3, 4번 있죠? 요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 우편물이 있으면 요금 별납인, 후납인 표시는 어디다가? 여기다 갑니다. 여기는 요금, 별납인, 후납인 이런 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중간에 여기다가 뭘 한다? 왼쪽 중간에 소포라는 이런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에 보면 그 소포 번호 표시를 합니다. 소포 번호 표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는 요금 별납 후납인 표시. 그래서 3번 먼저 볼까요? 요금별 후납 등기소포는 우편물 표면 왼쪽 하단에다가 요금별 후납 표시인을 한다라고 되는데 요거는 어디다 하라고요? 오른쪽 위지에 한다. 오른쪽 위에. 그래서 왼쪽 표면 왼쪽 하단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소포 번호 표시는 여기 있죠. 왼쪽 아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른쪽 윗부분이 아니라 왼쪽 아래에 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소포 표시는 어디에다가? 왼쪽 중간에다 한다. 그래서 마지막 4번 소포 표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는 소포 표시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등기소포, 일반소포, 우체국 대표 쭉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등기라는 것은 기록 취급이 되고 국내 우편물에 있어서는 등기 취급이 돼야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우표 납부뿐만 아니라 우표 납부로 이거 오타가 났네요. 이거 첩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표 납부뿐만 아니라 우표 첩부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표 납부와 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뭐다? 요거는 등기소포다. 자,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뭐만 가능하다? 첩부, 우표를 붙이는 것만 가능하고 등기소포 같은 경우는 이번 2020년 공고에 첩부, 납부 둘 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우리 공고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1번 X. 요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X.
자, 그다음 2번 등기소포 같은 경우는 반송수수료 징수하지만 일반 소포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체국 택배는 자, 착불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택배란만이 딴 게 아니라 우체국에서 하는 방문 접수 요걸 우리가 우체국 택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여기 PPT가 여기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우표 첩부 납부와 첩부 둘 다 가능한 것은 등기소포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1번 방금 봤던 일반 소포와 등기소포 그 차이를 나타낸 것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그래서 첩부는 뭡니까? 등기든 일반이든 둘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1번 5, 2번 배달기한과 관련해서 자, 등기소포는요. 접수한 다음 날까지고 일반 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 2번도 맞는 질문. 그래서 통상은 둘 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지만 소포는 달라요. 등기소포와 일반 소포는 모두 반송 시 수수료가 없다라고 되는데 우리 앞에서 봤지만 반송 수수료, 등기소포에 대해서는 반송 수수료 부과한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포, 자, 등기 취급이 돼야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별도의 부가 취급 서비스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가 취급 서비스 가능하지만 일반 소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12번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사항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자, 우리 첫 번째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 맞죠? 그리고 재질은 당연히 종이어야 된다. 맞는 거고요. 자, 봉함식 할 수 있는 건 뭐하고 뭐다? 풀하고 접착제예요. 접착제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앞뒤 상하 좌우 요거는 완전히 봉투니까 봉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자, 중량은 최대 얼마? 최소 얼마? 3에서 50g. 계속 중량 나오네요. 이 들면 안 되겠죠. 자, 기계 처리를 위해서 우리 앞뒤면 모두 뭐다? 앞면, 뒷면 모두 뭐다? 그 기계 처리를 위한 여백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3번. 자, 다음 중 우편물의 외부 표시 금지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는데요.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음란하고 퇴폐적인 거 이런 거 보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국가 안전, 사회 공공 질서를 해야 한다. 이 큰일 나겠죠. 발송일에 대한 광고, 발송일을 홍보하는데 이거는 뭐 무방하겠죠,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해를 끼칠 우려가 있네요. 이건 여러분 정말 뭐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건데 어쨌든 2020년 공부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라서 하나 문제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4번. 자, 교통요건 등으로 자, 우리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렵다. 그 별도로 배달기한 정하는 것은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일 특급, 일일 특급, 배달기한 이런 것들 정하는 것은 누가 한다? 관할 지방우정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우편물 접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중 우편물 금지 물품으로 접수가 불가한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발화성, 방사성, 화약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우편물 이거 운송하다가 이거 큰일 나죠. 이거 불 붙어서 다른 우편물을 파손시킬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고 방사성 큰일 나죠. 그렇지만 공안 방해 물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교재에 어떻게 돼 있던가요? 공공기관이 그 법적 행정 목적으로 등기를 취급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당연히 공안 방해가 되는 그런 물질을 갖다 반드시 전해줄 필요는 없고요. 우편으로 보낼 수는 있어요. 다만 강공소, 공공기관 등이 등기 취급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다음 중 금지 물품으로 접수가 불가의 자, 국어가 틀린 접수 불가의 예외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독약으로 학교와 군대를 제외한 관공서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독약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뭐 폭파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우리 봤던 화약이라든지 방사성 그런 건 아니에요. 독약이나 극약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이런 관공서에서 뭘로 했을 때 등기우편. 그러면 학교 군대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극약도 역시 가능해요. 군의관. 다만 이때는 어떻게 해라? 일반이 아닌 무슨 우편? 등기우편으로 가라. 살아있는 병균 또를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고 인정되는 물건으로서 자, 수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등기우편 아무 문제 없네요. 자, 그다음 음란한 문서를 법적 행정적 목적으로 제약업자하면 안 된다 했죠. 자, 우리 이런 음란한 문서나 아니면 그 공안 방해와 관련되는 것은 누가요? 공공기관이 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약업자가 음란한 문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행정적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요. 저 나름대로 그 교재 내용을 갖다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번 보시면 자, 국내 우편물 접수 및 포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독극물하고 생병원체, 우리 접수 가능하다. 이거는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있던 거예요. 자, 독극물이랑 생병원체 접수가 가능하지만 거기다 뭘 적어라? 앞면에다가 발송인의 자격과 성명. 그래서 위험무대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표시하고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을 적었는지, 자,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극물하고 생병원체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물 표면에 위험물이라고 표시하고요.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 자, 이게 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죠? 성명과 자격입니다. 성명과 자격. 그다음에 독극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여러분들 방금처럼 발송인의 자격과 성명을 적었다 하더라도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이상의 종류를 함께 보장한 경우 자격과 성명을 외부에 기재하는가 이러면 안 돼요. 두 가지 이상은 함께 섞을 수 없다. 살아있는 동물도 요거 탈출하기 마치 뭐 이렇게 잘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동물도 우리 보면 막 우리 택배로도 막 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물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요 살아있는 동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잘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액체, 액화하기 쉬운 물건은 적정한 용기 사용해야 되겠고요.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포장한 것이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요.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자, 여기 4번에 제가 교재에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뭐 오타 났는 것들 이런 걸 좀 확인을 하는데 이거는 아니네. 5번이 좀 그러네요. 4번 한번 볼까요? 체한 부피 및 최대 무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서신 의사 전달물 통화는 최대 부피 가로 세로 높이 뭐 두께에도 상관없어요.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하여 90cm이며 맞죠? 원통형은 최대 부피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채소 여러분들 그 통상 우편물은 두 개가 있죠. 자, 이게 서신 등 서신, 통화, 의사 전달물. 자, 서신 등 의사 전달물하고요. 통화. 그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서신 등 의사 전달 통화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에서 도합 90cm고요. 최대 길이가 60cm를 넘으면 안 되고요. 소형 포장 우편물 같은 경우는 최소 길이 그런 제한보다도 최대가 얼마여야 된다? 35cm 가로 세로 합해서 35. 그래서 그 소포 우편물하고 소형 포장 우편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하여 35cm. 여기는 90, 6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통형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서신 등 의사 전달물과 통화 같은 경우는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소형 포장물은요.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소형 포장 우편물 같은 경우는 지름이랑 직육면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35cm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근데 소형 포장 우편물은 가로 세로 높이 합하여 뭐다? 35cm, 35cm 미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야 되겠고요. 통상 우편물 최소 부피는 평면의 길이가 1070. 자, 여러분들 1070이는 소포편물의 최소 길이입니다. 소포편물 같은 경우는 17cm, 12cm가 이상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날카로운 길쭉한 걸 갖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운반하기 불편하고 또 다른 우편물 아니면 운반할 때 이런 뭐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신, 그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 자, 우리 소형 포장 우편물, 그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14cm, 9cm 이렇게 가야 돼요. 13cm, 9cm. 반면에 소포 우편물의 최소 부피는 17cm, 12cm. 아이고, 17cm, 12cm. 자, 요거는 이제 좀 충분히 연습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의 제한 무게는 최소 2g에서 자, 통상 우편물은 우리 앞에서 봤지만 2g에서 5g, 3g에서 50g이죠. 이거는 엽서하고 봉투인 경우고요. 통상 우편물 전체로 따지면 2g에서 6,000g이다. 다만 이제 국내 특급을 이용하면 30kg까지 확대가 된다까지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6,000g.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5번 볼까요? 다음은 통상 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에 대한 설명.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소형 포장 우편물 최대 용적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35cm 미만이고 원통형은 지름과 길이를 합하여. 자,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여러분 지름의 2배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걸 갖다가 지름과 이렇게로 좀 바꿔 주십시오. 원래 출제 의도는 지름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름과 길이를 합하여. 지름과 길이를 합하는 게 아니죠.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요 지름 하나, 지름 둘, 요게 바로 길이. 그래서 이렇게
요걸 합한 게 35cm 미만이 돼야 되니까 이거 틀렸어요. 자, 국내 특급을 이용하면 통상 우편물이라도 최대 중량은 30kg까지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 간행물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이므로 최대 무게는 6,000g이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 간행물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요금 감액을 받는 경우는 1,200g, 요금 감액을 받지 않는 것은 800g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신 등 의사 전달물 최대 용적 관련해서 90cm, 그리고 원통형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봤지만 1m. 자, 이건 다시 반복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 문제 그걸 방금 봤던 요걸 지름가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 보세요. 다음은 국내 통상 우편물에 관한 설명,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편물 하면 서신 등의 의사전달물, 통화, 그리고 소형 포장 우편물. 그래서 즉 요걸 다 합친 것을 우리가 통상 우편물이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의사전달물로 대통령으로 서신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그래서 우리 서신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뭐 신문, 전기가 안행물 등등등등 해서 공부했던 거 서적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상품 안내서, 신용카드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는 거고요. 모사 전송, 그렇죠. 팩스는 여러분들 이거 봉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그 특성상 봉함하지 않고 발송할 수 있다. 마지막 수취인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사 전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서신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서신이라는 건 뭐냐면 주소, 성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어야지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메모지 종이에다가 막 글자 써 있는 것 이걸 서신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된 것을 우리가 서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4번은 틀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지문인데 그냥 한번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7번. 자, 통상 우편물의 건장 요건에 대한 설명. 자, 규격 요건 아니 건장 요건이네요. 옳은 것. 자, 우리 색상은 여러분들 90% 이상의 반사율. 너무 밝죠? 여기 70%였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밝습니다. 90% 같으면. 그래서 여기는 70% 이상의 반사율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70%. 그렇죠. 70%. 자, 우리 평판으로 인쇄하는데 평판은 제가 출판하는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하여튼 요게 좀 빨리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뭐 하여튼 그런 거라는데 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제업체 같은 경우는 평판으로 인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제업체는 평판, 옵셋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신문 형태 띠종이 할 때 우리 앞에서 나왔죠. 건장 요건에 주소, 성명, 우편번호는 앞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뒤쪽에 쓰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봉투 뒷면, 우편 엽서 기재란, 띠종이 앞면의 밑분과 2분의 1 뒷면 전체 허락된 공간에, 그렇죠. 원칙적으로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봉투는 뒷면, 우편 엽서에서는 그 기재할 수 있는 기재란에, 그러니까 우편 엽서에서 주소나 이런데 써야 되는 안에 이런 것들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식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포편물의 접수와 관련된 설명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위로 진술한다, 의심이 간다, 개피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면 접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고 접수한다 이런 거 없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걸 말을 썼냐면 우리 그 인터넷 우표 있잖아요. 인터넷 우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화질이 선명도가 낮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물어보고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2번 착불소포는 착불소포는 누구한테 돈 받아야 돼요? 수취인한테 돈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발송인에게 수납한다 하면 안 되겠고요. 이건 수취인에게. 자, 소포번호 표시는 이라고 돼 있네요. 또 나오네요, 여러분들. 소포번호 표시 이런 거 쭉 있는데 아까 어디다 했어요? 왼쪽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왼쪽 하단에 부착하고 요금별 후납 등기 소표는 어디다 한다고요? 오른쪽 윗부분에. 자, 이제 정리가 됐겠죠? 이렇게 해서 기재한다. 오케이, 맞네요. 그다음에 소포표물 표면 오른쪽 중간이 아니라 왼쪽 중간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한번 복습할 게 참 좋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내가 여보 박스 그래서 해드렸던 것. 자, 9번 보세요. 다음은 우체국 택배에 관한 설명 다음 중 옳은 것은 우체국 택배는 소포표물 창구 접수의 공식 브랜드 및 업무 포장으로서 소포표물 창구 접수를 나타낸다. 창구가 아니라 방문 접수라고 했어요. 방문. 그래서 방문. 자, 개인 고객의 방문 신청 시 해당 우체국에서 픽업하는 것을 계약 고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방문 접수가 아니라 계약 고객은 직접 말 그대로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4급 또는 5급 우체국에 있는 시군의 시내 배달구에서 방문 접수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방문 접수라는 게 아주 영세한 그런 우체국, 규모가 작은 우체국에서 방문 접수할 인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 그리고 수침 부담 당연히 가능하다. 자, 이건 뭐 중요한 내용보다도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체국 택배라는 것은 우체국의 방문 접수, 요걸 갖다가 말하는 브랜드라 이런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 택배가 있고 개별 택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보시면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 취급 제도.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기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 쭉 한번 살펴보세요. 취급 도중 망실, 훼손, 손해배상 맞고요. 2kg 이하 동상, 20kg 이하 소포 등기 취급됐다? 취급되든 안 되든 둘 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 맞고요. 접수해서 배달까지입니다. 배달 전까지는 준등기, 배달까지 이런 과정을 모두 기록 취급한다. 오케이. 등기 취급 우편물, 보험 등기 우편물 둘 다 등기 취급한 것 맞아요, 여러분들. 손해배상액은 다릅니다. 자, 우리 등기 취급된 것은 손해배상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거고요. 보험 취급된 것은 보험 표기 가액을 배상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정답 4번. 자, 2번 볼까요? 등기 취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네요. 자, 우편물의 접수 번호 기록에 의해서 접수부터 받는 사람에게 배달되기 전까지 배달되기 전까지 하면 이건 뭐다? 준등기입니다. 배달까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준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취급 도중 망실 훼손되면 손해배상하고 우리 아까 방금 봤던 이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정답은 3번. 자, 다음 반드시 등기 취급으로만 발송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은 자, 당연히 배달 증명, 민원 우표, 그다음에 착불. 자, 이런 것들은 다 등기 취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 우편 같은 경우는 이길 특급으로 처리하니까 역시 등기 취급되는 거고요. 착불, 이것도 역시 등기 취급.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전해줘야 되는 거. 자, 근데 인터넷 우편은 기억하실 게 여기 인터넷 우편 같은 경우는 등기 통상, 일반 통상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인터넷 우편 같은 경우는 국제 우편과 소포는 안 된다 했었잖아요. 다만 국내 우편의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등기와 일반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아시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4번 볼까요? 자, 등기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기억이 자, 우편물 취급 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물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내가 등기 취급하고 싶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편 간사가 등기해라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이 우편물의 취급 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우편물과 통화 기준품이나 자, 이거는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뭐였어? 물품 등기 우리 공부할 때 주관적 가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다음 5번 보시면 계약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계약 등기란 자, 이건 계약 플러스 등기죠.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물건을 배달하지만 발송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다. 자, 우리 계약 등기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접수한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통지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별도로 통지한다까지 이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형 계약 등기 그리고 맞춤형 계약 등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맞춤형 계약 등기는 뭐 일회나 월 발송 물량에 제한이 없지만 일반형 계약 등기는 AND라 그랬어요. 한 번에 500통 그리고 월 10,000통 이상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고요. 세 번째, 일반형 계약 등기는 자, 등기 취급을 전제로 신분증 등 배달 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우리 표준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자, 뭐다? 맞춤형 계약 등기다.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형 계약 등기라는 것은 그냥 일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게 이제 일반형 계약 등기가 되는 거고 우리 여기는 신분증 배달이나 특별한 관리 여기 보시면 특별한 관리 그리고 표준 요금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것은 맞춤형 계약 등기. 그래서 이거는 요게 틀렸어요. 맞춤형 계약 등기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계약, 아까 사전에 계약을 맺는 거랬죠.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그리고 1년직 단위로 계속 자동 연장된다는 요 편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1년이 계약 기간이고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계약 등기에 보면 제공되는 부가취급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착불, 본인 지정, 회신 우편 다 있습니다. 근데 민원 우편은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죠.
7번. 자, 우리 부가취급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존에 나왔던 2018년도의 공고 내용하고 2020년의 공고 내용은 달라졌어요. 그 수수료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된다. 자, 1,500원 있고요. 1,000원이 있고 500원 있다. 자, 1,500원 제일 비싸죠. 자, 제일 비쌉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회신이라는 게 뭐예요? 자, 어떤 그 수취인에게 전해주고 거기에서 다시 그 어떤 뭐 서명을 받거나 사인을 받거나 다시 또 반송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전송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 번 배달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배달했다가 다시 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1,500원짜리는 뭐다? 회신 우편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1,500원짜리 회신 우편이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착불 같은 경우는 그냥 수취인한테 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착불, 요거 회신 착불. 그럼 나머지 두 개, 뭐 주소 정보 제공이라든지 본인 지정이라든지 요건 1,000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하시면 회신은 한 번 가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인 받거나 한 번 더 이렇게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우리 수수료가 1,5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착불은 그냥 수취인한테 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가장 싸다. 근데 나머지 본인 지정 배달이나 그다음에 주소 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로 1,000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회신하면 1,500원, 본인 지정 우편 주소 요거는 1,000원. 여기 착불은 5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계약 등기 부가 취급 서비스에 대한 내용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내용 되게 기네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착불 배달 계약 등기. 자, 이거는 근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맞춤의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자, 반송 수수료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불 원래는 그 도착했을 때 수취인에게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수취인이 없네요. 그래서 다시 반송이 됐을 때 그럼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요금 생각하시면 이거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나? 자, 한번 보세요. 착불 배달,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하고 반송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당연히 못 전해줬으니까 우편물을 반환하고 반송인에게서 착분 요금을 제외한 우편 요금과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되 맞춤형은 착불 요금을 제외한 우편 요금만 징수한다라고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 얼핏 보면 여러분들 그 맞는 내용 같지만 착불 요금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수취인이고요. 여기가 발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착불로 보냈습니다. 착불로 보냈는데 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반송했다. 그러면 여기 한번 갔을 때 착불 요금,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뭡니까? 우편 요금까지 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착불 요금을 제외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때 갔을 때 착불 요금을 제외했나? 그러면 착불 요금을 그 처음에 갔을 때 그 착불 요금과 관련해가지고 그 착불 요금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데, 요 착불은 어차피 계약으로 위해서 일한 거기 때문에, 요때는 여러분들 착불 요금이라는 거는 이게 우편 요금입니다. 착불이라는 거는 우편 요금. 자, 그래서, 자, 여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보셔요. 발송인에게서 착불 요금을 제외한, 착불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수취인에게 받는 겁니다. 근데 착불 요금을 제외한 우편 요금과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되, 자, 맞춤형 같은 경우는 뭐를 안 한다 했어요. 반송 수수료는 제외된다 그랬죠. 그래서 착불 요금을 제외한 우편 요금만 징수한다. 대신 여기서 여러분들 그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일단 착불 그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계약 등기 사전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등기 취급 수수료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기 취급 수수료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1번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편 요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처음에 저도 이렇게 보면 일로 갈 때 이게 바로 착불 요금이고 이게 바로 우편 요금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 요거는 이게 이쪽으로 갔을 때 착불 요금 자체를 갖다가 수취인한테 받지 못했죠. 그래서 얘한테 이제 요 착불 요금 자체가 우편 요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이렇게 반송되는 거는 어차피 반송 수수료라는 걸 따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특별 서비스로서 반송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세요. 착불 요금을 제외한 우편 요금을 반송 수수료를 받지만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착불 요금을 제외한 우편 요금만 받고 반송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길긴 하지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착불 요금까지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반송 수수료가 뭐라고요?
요게 우편 요금이고, 우편 요금 반송, 요게 반송됐으니까 요게 우편 요금이고, 아까 착불 이걸 우편 요금으로 이렇게 이것도 역시 우편 요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더 어렵네. 그러니까 원래 일로 갈 때 우편 요금을 갖다가 착불이라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받아요? 저기 우리 그 수취인한테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한테 못 받았으니까 요 갈 때 착불 요금을 갖다가 원래 요게 우편 요금이잖아요. 그래서 요 우편 요금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발송인한테 받는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돌아왔을 때 요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반송 수수료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갔을 때 얘가 못 받았다. 그러면 요걸 이제 돌려받으니까 요게 바로 뭐라고요? 반송 수수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착불 요금으로 받으려고 했던 요 우편 요금이 바로 우편 요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우편 요금.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이렇게 받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착불 요금이라는 건 따로 이제 받지 않고 우편 요금과 반송 수수료를 받고요. 대신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뭐도 생략한다. 이거 반송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반송 수수료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반환 취급 사전 납부하는 거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자, 일반형 계약 등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왜 그러냐면 맞춤형 계약 등기는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반환 취급 수수료, 반송 수수료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환 취급 사전 납부라고 2020년 공고에 들어왔더라고요. 어쨌든 똑같아요. 일반형 계약 등기에만 부과하고요. 맞춤형 계약 등기는 면제된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우편 주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발송인이 계약 간서와의 미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별납이 아니에요. 이건 요건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편 주소는 혼합 플러스 동의. 그래서 혼합 계약이 되어야 되고 쭉 할 때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거는 맞네요. 요게 틀렸습니다. 혼합 플러스 동의. 그다음에 본인 지정 배달은 자, 그래서 수취인이 개인정보 누출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딱 여기 보면 아주 민감한 정보가 있는데 아무나 이거 받아서는 안 되죠. 딱 수취인 그 사람만 딱 지정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본인 지정 배달을 이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착불 요금으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다시 반송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만 한다? 착불 요금을 제외한 우편 요금과 그 다음에 그 반송 수수료를 받지만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반송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뭐만 받는데요? 우편 요금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이제 등기 취급 수수료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1번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9번. 반환 취급 사전 납부. 자, 우리 요거는 일반형 계약 등기와 관련되는 거겠죠. 자, 요거는 2020년에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자, 우리 우편 접수 시 우편 요금 반환율을 적용한 반환 취급 수수료를 자, 이 표현 합산해서 그렇죠?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율이라는 거 과연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반환율 그동안에 여러분들 그 관련되는 그런 것들 쌓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합산이라는 말 기억하시고요.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 최초 1년간은 등기 우편물 반환율에 이거 빠졌네요. 자, 1%가 아니라 0.5% 가산한다. 등기 우편물 반환율 적용 시에는 자, 이것도 자,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먼저 적용하겠죠. 전체 등기 우편물 반환율, 그 다음에 가장 유사한 등기 우편물, 그 다음에 동일한 종류 등기 우편물 반환율 순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어요. 동일한 종류 우편물, 가장 유사한 종류 전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다음 재산정 적용 기준은 계약 우편물 최근 3년간 반환율을 산정한다라고 되는데요. 요거는 재산정 할 때는 3년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자체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20년에 새로 들어온 거라서 이렇게 좀 봐두세요. 정답은 1번. 다음 10번. 일반형 계약 등기 반환 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와 관련된 것. 자, 이것도 2020년 새로 들어온 거고요. 특히 신용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카드는 여러분 갔다가 다시 반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정기 발행물이 아니라 신용카드다. 자, 그 다음에 월 접수 물량이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인 경우는 1% 이내에서 수수료 면제해준다. 자, 일단 여기서는 그 반환 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와 관련해서는 대상, 그 다음 요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상은 신용카드, 그리고 요건과 관련해서는 자, 직전 3개년의 그 발송 물량이 평균이 10만 통 이상이고 또 해당 그 연도에 그 발송된 물량이 10만 통 이상입니다. 그래서 10만 통이라는 거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10만 통, 10만에서 20만, 20만에서 30만,
그리고 30만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1%, 2%, 3%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이것도 꽤 큰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월 접수 물량이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인 경우는 자, 1% 이내에서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3년이라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월로 그렇게 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월 접수 물량이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이면 1% 이내에서 수수료 면제 받고요. 자, 면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 직전 1개월이 아니라 자, 월 직전 3개월입니다. 3개년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월 직전 3개월에 평균 물량이 1만이 아니라 10만 통 이상이거나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 월 접수 물량이 역시 10만 통 이상. 그래서 요 요건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월 직전, 자, 이거 해당 월 직전 그 3개월에 평균 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 월에 지금 딱 여기 최소가 10만이잖아요. 해당 월 그 물량이 10만 통 이상이다. 요 엔드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매월 면제 비율에 의해서 반환 수수료 일부를 면제하여 정산한 후 선납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뭡니까? 쭉 반환됐던 거 다 합산해가지고 훈합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훈합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은 여러분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우리 3개 요거는 2020년에 새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반환 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하면 여러분들 신용카드. 근데 신용카드 이거 면제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월 직전에 3개월간 평균 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 월도 10만 통 이상이다. 자, 그럼 해당 월에 10만 통 이상일 때 그 반환 그 관련해서 수수료를 어떻게 면제해 주느냐? 10만에서 20만 원 1%, 20만에서 30만 원 2%, 30만 통 이상은 3% 면제를 해 주더라. 그 이내에서 면제를 해 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것은 2번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1번. 다음은 계약 등기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체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일반형하고 맞춤형이 있을 때, 자, 우리 통등부, 표중부 그러겠습니다. 통등부, 표중부. 그래서 일반형은 통등부, 통, 등, 부. 그다음에 맞춤형은 표, 중, 부 이렇게 하면 돼요. 통등부, 표중부 해서 요 요금 체계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통상요금, 등기취급, 부가취급 수수료. 그다음 맞춤형은 표준요금, 중량별 구간요금, 부가취급 수수료, 통등부, 표중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자,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 자, 이것도 내용이 대폭 보완이 됐죠. 2020년에. 자, 등기 번호 및 발행 번호가 부여된 선납 등기 라벨을 우체국 창구 등에서 구매하여 첩부하면 창구 외에서도 등기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라벨 사가지고 꼭 반드시 창구에서 등기 접수할 필요 없이 그거 붙여서 그냥 보내면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 하면 요거는 역시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포 우편물 안 되고요. 우편 창구와 방문 접수. 자, 우리 예전에는 방문 접수 됐었는데 2020년 공고에 방문 접수는 빠졌어요. 그 다음에 중량별 차등 적용되는 통상 우편물에 요금이 적용되며 당일 특급을 선택할 경우 당일 특급 수수료도 함께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당일 특급이 아니라 일일 특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우리 우편, 국내 우편에서 이 당일 특급 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가 맞나? 어쨌든 당일 특급은 우리 그 축하카드 있잖아요. 우편 축하카드는 당일 특급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지만 민원 우편이든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일일 특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당일이 아니라 일일이다. 그래서 우리 12번 문제 정답 1번이고요. 그다음 13번 선납 라벨 서비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등기번호, 발행번호가 부여된 선납 등기 라벨을 우체국 외에서 구매한 후 첩부하면 창구에서 등기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자, 이거 여러분들 창구에서 접수하는 거 아니라 했죠. 창구 외에서도 접수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X. 창구에서 접수할 것 같으면 라벨을 뭐 하려고 삽니까? 거기 가서 그냥 등기하면 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는 자, 등기 통상 우편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소포는 아니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선납 일반 통상 라벨은 등기 우편물에도 부착. 여러분, 이거 라벨이 많이 라벨이지 그냥 우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납 등기 라벨 같은 경우 요것도 선납 일반 통상 라벨이라 하더라도요. 말은 일반이지만 그 등기에 해당할 만큼 여러 개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등기 우편물도 부착이 가능하다. 이 문장 꼭 기억을 하세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4번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를 이용하여 우체통에 투함할 경우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우편물의 접수는 우체통에 투함할 때 접수 시점이 되는 거였잖아요. 우리 제일 앞단에서 공부할 때. 그렇지만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등기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함할 때부터 등기 우편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이때 아직 기록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우편물을 창고에 가져와서 접수를 해야지 이제 기록이 되니까 그때부터 뭘로 취급한다? 등기 우편물로 취급한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건 X.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자, 이런 거 없는 것 하면 아까 우리 쭉 봤지만 다 했어요. 근데 선납 일반 소포, 일반 통상인데 선납 일반 소포라는 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5번. 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번에 이거 그냥 싸그리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전국 모든 우체국 우편 창고에서 구매가 가능하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선납 라벨은 3가지가 있죠. 선납 등기, 선납 준등기, 선납 일반 통상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게 공통사항이라 해서 우리 교재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수정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건 한 번에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전국 모든 우체국 창구에서 자, 이건 라벨을 파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우체국 규모랑 상관없겠죠. 그래서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노량진이나 이런 동네 보면 우편치육국 거기 가서도 라벨 파는 데 있습니다. 팝니다. 그래서 우편치육국이나 별정우체국도 취급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판매하지 않는다. X. 기업번 X. 자, 구입 후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유효기간이 있다. 자, 2년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건 1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년. 다음에 유효기간 경과로 자, 인쇄 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 일부 훼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경우에는 제출력 불가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제출력을 할 수 없다. 아이고 글자가 좀 왜 이러네요. 자, 여러분 요거 3번, 4번 요거 좀 반드시 이렇게 좀 비교를 하세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상태가 불량하거나 일부 훼손이고요. 자, 여기는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불량하거나 식별 상태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제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출력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제출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디귿하고 리얼을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일부 훼손이냐 아니면 완전히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출력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미음번 선납 라벨로 접수된 우편물을 취소할 경우 선납 라벨을 제출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접수된 우편물 취소하면 그러면 선납 라벨을 제출력하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당일에 한해서 접수한 당일에 여러분들 이걸 취소를 해버리면 당일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접수 취소했으면 당일은 뭡니까? 선납 라벨을 사용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라벨을 붙였는데 접수 취소라는 거는 뭐가 접수 취소예요? 우편물이 떠나기 전이라 그랬잖아. 우편물이 떠나기 전에 취소했으니까 당연히 선납 라벨을 제출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제가 함부라고 좀 헷갈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B번 선납 라벨 구매 고객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죠? 요 구매 취소. 그러니까 라벨을 갖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언제? 당일에 한해서입니다. 당일에 한해서 환불처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읽고요. 그다음에 우편물 접수 시 요금보다 라벨 금액이 많다. 남은 금액. 자, 이게 500원짜리인데 제가 300원을 썼어요. 그럼 200원 돌려주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잉여 금액에 대한 환불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미사용 선납 라벨 등기에 한해서 2매 이상으로 라벨을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라벨 가액의 범위에서 분할 발행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이거 라벨이 커요. 라벨이 뭐 1,000원짜리다. 이 1,000원이다. 그러면 500원짜리 2개로 좀 분할하면 나중에 500원짜리 그 우편물 보낼 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왜 1,000원짜리 붙이면 아까 여기 잉여 금액에 대해서 환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야, 니네도 그냥 500원 남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2배로 나눠서 해달라. 그건 어떤 때 가능하냐면 선납 등기가 아니라 선납 일반 통상일 때만 가능해요. 선납 일반 통상 라벨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 문제 여러분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 문제랑 그리고 정리된 거랑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시간은 없지만 빨리 한 번만 더 참고하면 자, 요거 뭐다? 선납 라벨 서비스 공통사항 관련해서 취급국, 별정국 가능. 그 다음에 1년 이내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량하거나 일부 훼손은 제출력 가능, 완전히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훼손이면 제출력 안 돼. 그 다음에 선납 라벨 접수 취소가 되면 다시 선납 라벨 제출력 가능. 그 다음에 요거 당일에 한해서 우리 환불 가능. 그 다음 접수 취소했을 때 고객이 접수가 아니고 그 선납 라벨 구매 취소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잉여 금액에 대한 환불 안 돼. 그 다음에 선납 일반 통상 라벨에 대해서는 2매 이상으로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도 없어요.
다음에 16번. 자,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의 접수 채널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자, 전 간섭, 우편 창구에서 하든, 투함, 요거 아까 붙일 수도 있고, 무인 우체국도 이용할 수 있지만, 방문 접수는 안 된다 했습니다. 자, 방문 접수 X. 다음에 17번. 자, 국내 우편의 보험 취급의 종류별 제한 금액이라 해서 이거 이 외화 등기가 2020년 공고에서 새롭게 들어온 거죠. 자, 통화 등기는 100만 원 이하, 물건 하면 여러분들 300만 원 하면 돼요. 물품 등기, 안심소포 둘 다 300만 원 이하지만 안심소포 같은 경우는 최소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부과되어 있다. 제한이 있다라는 거. 반면에 외화 등기 같은 경우는 이번 새로 들어온 거 꼭 기억하세요. 1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요게 그게 삭제가 됐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잠깐 미스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건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그다음 물품 등기는 자, 물건 300만 원 이하, 외화 등기 1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요거 맞고요. 자, 안심 소포는 원래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였는데 저도 깜빡했습니다. 요게 이제 삭제가 됐으니까 그냥 300만 원 이하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2020년 공고에 요게 삭제가 됐다. 그래서 저도 2019년에 머물고 있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확실히 맞는 것은 디귿번이네. 디귿번.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8번 보세요. 통화 등기란 우편물을 이용해서 현금을 갖다가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로서 자, 요건 여러분들 보험 취급은 그냥 안에 내용물의 가치와 상관없이 봉투, 보험 취급한 금액, 그 표기 금액을 배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 취급 봉투 속에 통화를 전액 배상해 준다 이게 아니라 그 통화 등기 표기 금액을 배상해 주는 거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1번 X. 그 다음에 여러분 2번도 문제가 여러분들 거기 좀 박힌 부분이 있는데 예, 요거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문제를 요렇게 좀 수정하십시오. 물품 등기는 기금속, 보석, 옥석 그 밖의 기중품이나 주관적으로 가치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요거 맞아요. 취급 도중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객관적 가치를 배상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객관적 가치를 배상해야 하는 게 아니라 봉투 속에 보험 가액을 갖다가 배상한다. 이렇게 요걸 좀 요렇게 좀 바꾸세요. 객관적 가치를 배상하는 보험 취급 제도로 하나의 통상 우편물, 그죠? 물품 등기는 통상 우편물, 안심 소포는 소포 우편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네요. 다음 3번 외화 등기는 자 이거 우체국과 금융기관 간의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맞춤형 계약 등기 서비스로서 자 우리 당일 특급은 없다 그랬어요. 그 축하 카드 말고. 그래서 여기서는 1일 특급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일 특급, 당일 특급이 아니라 1일 특급. 다음 안심소포 신고 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물품 등기든 안심소포든 객관적 가치와 무관하게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정하고요. 우리 취급 담당자는 관여할 필요가 없더라. 이게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19번. 자, 보험 취급 중 외화 등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새로 들어온 내용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자, 외화 등기란 자, 우체국과 금융기관의 계약을 통해서 자, 누가 계약하는 거다? 우체국과 금융기관과의 계약 요거 맞고요. 외국 통화를 고객이 창구에서 직접 수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뭡니까? 요거는 직접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해 주는 거다. 자, 두 번째. 외화 등기 접수 우체국은 자, 이거 창구에서 직접 수령할 거면 여러분 외화 등기 금융기관하고 우체국하고 계약할 필요 없겠죠. 그냥 우리가 금융기관 가서 직접 수령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기관에 우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체국과 금융기관의 계약을 맺어서 우체국에서 그 외화를 직접 우리에게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화 등기 접수 우체국은 전국 우체국이지만 배달 우체국은 계약에 따라 지정된 우체국이다. 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접수는 여러분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외화 등기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지만 배달은 일반 우체국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접수 우체국이 전국 계약에 따라 지정된 우체국이고요. 배달 우체국이 전국 우체국이다.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3번 외화 등기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화환산시 취급 가격이 최소 10만 원 이상, 아까 150만 원 이하 지폐만 가능하다. 지폐 가능한 건 맞고요. 지폐만 가능한 건 맞고요. 여기 틀렸네요. 150만 원 이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외화 등기 서비스는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표준 요금 적용하면서 자, 우리 통당 만 원 어디서 나왔나요? IBRS, EMS에서 통당 만 원에서 우리 과거에 기출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외화 등기 서비스 이것도 비싸네요. 통당 만 원이다. 이렇게 표준 요금 적용해서 평당 만 원.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국내 우편물 보험 취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물품 등기는 작은 물건 대상으로 하는 보험 취급의 하나로서 자, 물품 등기는 무슨 우편물? 통상 우편물. 통화 등기는 강제 통용력 있는 국내 통화에 한정된다. 맞죠, 여러분들? 사용된 증권, 유가증권류, 기프트 카드는 자, 이거는 유가증권 등기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로? 물품 등기로 접수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안심 소포 아니에요. 작은 거니까 물품 등기로 접수 가능하다. 외화 등기는 표준 요금으로 통당 만 원이 적용되고 중량별 요금은 적용된다.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이 잘못됐고요. 21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그랬습니다. 자, 이걸 쭉 보면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되는 보험등기 봉투에 직접 수취인에게 수취하고 훼손한 경우 표기 금액을 배상한다. 자, 우리 기금속, 보석, 옷 아주 작은 물건 요거는 물품 등기로 가야 되겠죠.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편물의 종류 그랬네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 채무, 이행 등 권리 의무 특실 변경에 관하여 후일 증거 남길 필요 뭐 안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용 증명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23번 내용 증명 취급에 대한 설명 중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정명하는 특수 취급 부가 우편 서비스로서 이건 맞아요. 그냥 법적 효력은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 효력은 어때요? 나중에 우리 재판 가서 자기들이 다퉈야 되는 거지. 발송인이 일방적으로 쓴 게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다 내용 증명 써오게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에서는 솔직히. 두 번째, 내용 문서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은 함께 봉입할 수 없습니다. 뭐 관서가 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용 문서라는 것은 그 원본하에 관계 있는 것은 같이 봉입이 가능해도 관계 없는 것은 함께 봉입할 수 없다. 내용 증명 대상은 문서 한정되고요. 사진이나 설계도 이런 것들은 그 단독으로는 취급 대상이 될 수는 없고요. 그 관련해서 문서와 같이 넣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다수인이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 문서 같은 경우 그 이름 다 써야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한 명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발송인 모두가 아니라 이때 1인의 그 발송인의 이름을 쓰면 되는 거지 다수 모두 다 쓰는 발송인 모두를 쓰는 것 아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내용 증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어요. 자, 원본, 등본 모두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이때는 2매로 계산해서 그 수수료를 매깁니다. 동문 내용 증명 우편물 같은 경우 원본과 등본에 기록한 그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봉투와 다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봉투에는 한 명을 이름을 쓰지만은 우리 원본에는요 동문 내용이니까 여러 명의 이름을 같이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원본의 내용과 봉투의 주소 성명이 같아야 되겠지만 예외가 되는 겁니다. 3번 동문 내용 증명의 경우 수취인 수 한 명을 초과하여 내용 문서 매수와 관계없이 내용 문서 그렇죠. 여기는 최초 한 매. 그래서 이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한테 보낸다 하더라도 거의 매수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는 한 매로 그렇게 쳐버려요. 그래서 내용 문서 최초에 한 매 금액으로 계산한다. 내용 문서 원본 등본의 장수가 2장 이상일 때는 함께 묶은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 장 이렇게 묶었대 발송인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우편 날짜 도장이나 청공기 같은 거 그러니까 우편 관세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개인이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발송했던 거랑 다르게 또 추가해서 자기가 하면 되기 때문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간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공기나 아니면 최국에 있는 그 도장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정답은 4번. 다음 25번 내용 증명 우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네요. 자, 우리 제 교재는 그런 걸 넣어놨습니다.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삭제할 때는 완전히 삭제하거나 정정해서는 안 되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정 몇 자 이런 식으로 우체국에 뭐 만약에 홍, 길, 순 뭐 이렇게 있다면 요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홍, 길, 동 해서 뭐 정정, 세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를 남겨놓고 정정, 삭제, 삽입 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내용문 수정 시 발송인의 지장이나 인장을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내용문을 수정하면 이런 식으로 서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할 때 반드시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되는 건 아니다. 서명도 가능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문서의 크기가 A4지 규격보다 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작은 것은 A4지 하나로 취급을 하고, 하나로 그 계산을 하고요. 큰 거는 접어가지고, A4지 크기만큼 접어가지고, 여러 번 접히면 A4지 그 장수만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격보다 작은 걸 A4지로 보아서 매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큰 것은 접어서 이거 2매, 3매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내용증명 등본 기간은 자 내용증명 기간 꼭 기억하세요. 3년입니다. 3년. 1년이 아니라 3년이다. 자, 그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26번. 자, 내용증명 취급 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 이 글자 수 이런 거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A4지 기준으로 하고 매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 맞고요. 양면에 기재하면 2매 간주하는 것. 내용 문서 매수가 2매 이상일 경우는 2매부터 그렇죠. 이때는 첫 번째 장의 값의 첫 번째 값의 반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그다음 4번 동문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수진수 한 명 초과마다 내용 문서의 매수와 관계없이 내용 문서 최초의 아까 했죠. 한 매 값으로 계산하지 한 매의 반액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여러 명한테 보낸다면 여러분 이거하고 이걸 추론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 문서가 6장이다. 내용 증명 문서가 6장. 자, 첫 장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장은 1, 2, 3, 4, 5, 6 때문에 요게 만약에 500원 600원이라 할게요. 600원이면 여기서부터는요. 2매부터는 최초의 한 값,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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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A한테 보내는 거라면 동문 내용이라서 B씨한테 보내는 거면 자, 요 첫 번째 요거 최초 1매 가격으로 자, 요건 뭐다? 6장 보내더라도 600원, 600원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A 첫 번째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600원에서 나머지 그 두 번째 장부터는 첫 번째 장의 반값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나머지 동문 내용 증명 우편에 다른 사람 그 매수 계산할 때는 내용 증명 우편의 첫째 그 1매 최초 1매의 값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300원이 아니라 600원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다음 27번. 자, 내용 증명 여러분들 재증명 열람 청구. 자, 이것도 한번 이제 나올 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 2019년도인가 그때 이제 들어온 건데 답은 옳지 않은 것. 재증명 열람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나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도 위임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다. 자, 이건 수취인도 가능하고요. 발송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 받았는데 분실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지?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도 할 수 있고 재증명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재증명 청구 기간은 내용 증명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3년 이내 맞습니다. 재증명 취급 수수료 계산 시점은 내용 증명 자, 이건 좀 뺄게요. 내용 증명 우편물을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청구할 때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증명 청구할 때. 그래서 과거에는 1,000원이었는데 지금이 만약에 2,000원 올랐다면 지금 시점의 기준에 반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타국 접수 내용 증명 재증명의 경우 자, 등본 보관국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서울에 살다가 뭐 만약에 수원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서울에서 그 내용 증명이 보관되고 있을 때는 그쪽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근데 걔들이 확인한다는 것은 해가지고 복사를 하는 순간 이제는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옳지 않은 것 하면 3번이 되겠고요.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증명 재증명 열람 청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증명과 열람 청구의 취급 수수료는 재증명 당시 맞죠? 내용 증명 취급 수수료 전액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반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액. 그다음에 우편 취급구를 포함한 전국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자, 이건 인터넷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열람 청구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든 가능해요. 다음 세 번째, 내용 증명 열람 시 필요한 경우 당무자가 보는 데서 열람 아니요.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입니다. 여기다가 이러면 이게 손상을 가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취급 당무자가 보는 겁니다. 열람해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열람 그 본원 앞에서 열람해야 된다. 네 번째, 내용 증명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내용 증명 문서의 등본을 망실하거나 새로 등본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언제가 아니죠. 여러분 아까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보관 기간이 몇 년이다?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9번. 자, 우리
자, 우리 조카가 들어왔네요. 자, 도윤이가 자, 2년 전에 자신의 채무자에게 보내는 자, 내용 증명 사본을 잃어버려서 재증명을 받고자 한다. 그래서 도윤이는 예전에 접수했던 대구에서 이사를 와 현재는 서울에 거주 중이다. 이에 서울에 있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 재증명을 받고자 한다. 단 내용 증명은 A4지, 용지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봉투를 이용하여 내용 증명을 받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보시면 자, 내용 증명 당시 수수료는 3,000원이고 현재의 내용 증명 수수료는 4,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재증명을 내용 증명, 재증명을 청구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시점에 내용 증명 수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하고요. 자, 그렇다고 이걸 다 받느냐? 그건 아니죠. 현재 내용 증명 수수료의 반액이니까 2,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요금, 등기 취급 수수료 다 들어가요. 우편 요금과 등기 취급 수수료. 그래서 여기 500원, 1,000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면 도윤이 같은 경우에 자, 요게 내용 증명은 요때도 당일 특급 아닙니다. 1일 특급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나? 그건 아니고 자, 총 몇 장으로 했어요? 6장 돼 있으니까 이거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복사 관련해서는 한 장에 50원입니다. 50원 곱하기 6장이니까 이건 얼마다? 3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봉투 값도 받아야겠죠. 대봉투 값 얼마다? 100원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2,000원, 500원이니까 2,500원, 3,500원, 4,500원, 4,500원, 4,900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4,900원 이렇게 돼요. 자, 다시 여기 보시면 현재 내용 증명 수수료 값의 반액에다가 우편 요금 등기 취급 수수료 들어가고요. 1일 특급 수수료, 그다음에 복사지 한 장당 50원이니까 6장이니까 300원, 그다음에 봉투값 100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4,9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0번. 다음은 배달 증명 관한 내용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발송할 때 증명 받아도 되지만 나중에 증명을 받아도 돼요. 그게 발송 때의 배달 증명, 발송 후의 배달 증명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배달 증명은 통상과 소포 둘 다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배달 이거 뭐 배달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뭐 전자우편, 계약 등기 뭐 등등등 해서 통상 우편물에 하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배달 증명은 소포 우편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등기 취급을 해야 배달 증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배달 증명 다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한다. 자, 4번 발송 후에 배달 증명 청구의 경우 자, 내용 증명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걸 몇 년간 보관하고 있대서 발송한 날부터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이기 때문에 여기는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다음에 31번. 자, 인터넷 우체국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에 관한 설명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도 제가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한 번에 싹 정리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발송한 후. 그러니까 이 인터넷 우체국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 그러니까 이미 우편물은 도착을 했는데 도달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배달 증명 요거 했던 것 한번 받고 싶다. 배달 증명. 그래서 여기 나중에 뭐 어떤 증거 자료로 쓰이거나 그럴 때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신청할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신청한 후 맞죠? 그러니까 인터넷 우체국 이거 우체국을 방문하여 증명서를 받는 게 아니라 신청했으면 그 자리 인터넷에서 우리가 출력도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 X. 그 다음에 배달 증명은 발송인이나 수취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배달 완료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배달 완료일 딱 된다고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라 배달 완료일 하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배달 완료일 플러스 2일 D 플러스 2일 이렇게 돼요. D 플러스 2일. 자, 그 다음에 등기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요거는 자,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자, 여러분들 우리 3년 이내는 뭐였어요? 그 내용 증명의 보관 기간이기 때문에 배달 증명 같은 경우는 그 3년 이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는요 1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3년이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뭐다?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용 요금은 뭐 건당 1,3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우체국 회원 신청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제 후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다음날 그 24시간까지입니다. 다음날 24시, 다음날 24시, 다음날 24시. 자, 이거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게 맞는 것 하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다시 한번 신청하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터넷으로 조회 신청한 후 그걸 갖다 직접 출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발송인하고 수취인만 가능하고 배달 완료한 다음부터 그 이틀까지 그 이후부터 가능한 거지 바로 배달 완료 이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보통 1년, 그러나 내용 증명과 관련한 배달 증명은 3년이더라. 이용 요금은 건당 1,3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우체국 회원만 가입, 그러니까 안 돼 있으면 가입해라. 그 다음에 결제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24시까지 취소는 제출력은 가능하다. 그래서 다 결제 후 다음날까지 제출력이 가능하다. 이것도 좀 잘 보세요. 제출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해놓고 빨리 그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출력하는 건데 그 다음날 24시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한 개. 다음에 32번 볼까요? 자, 국내 특급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당일 특급은 전국 모든 우체국 아니고요. 일일 특급이 그렇고 당일 특급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곳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당일 특급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한정되지만 맞죠? 자, 일일 특급은 전국을 취급 지역으로 하되 접수 다음 날까지 배달이 곤란할 수도 있다. 그럼 그때는 별도 추가 날수 고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시, 군지역, 도농 복합 형태 요거는 이런 당일 특급이 불가능한 거지 우리나라 지금 시점에서 일일 특급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안 된다 그러면 요를 별도 추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일 특급이 아니라 당일 특급이 불가하여 지급이 제한된다. 그래서 이게 광역시라 하더라도 대구 광역시 달성군 같으면 거기 보면 막 경기도 지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특급 안 된다. 일일 특급 소포 우편물의 제한 무게는 20kg가 아니라 자 당일 특급의 소포 우편물의 그 제한 무게가 20이라는 거 요거 2019년 시험 치기 직전에 수정 공고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20kg까지는 당일 특급의 소포 우편물 이렇게 가야 돼요. 정답 2번이었고요. 다음에 33번 당일 특급, 일일 특급 딴 거 아닙니다. 그다음 접수해서 배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그래서 당일 20시까지냐 다음 날까지냐 요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등기 취급하는 우편 그렇죠. 당일이든 이길이든 다 등기 취급되는 거고요. 취급 제한 중량은 통상 우편물 30kg. 이건 여러분들 앞에서 봤지만 특급하면 국내 특급하면 통상 우편물이라도 30kg,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30도 원칙이다. 다만 당일 특급의 소포 우편물은 20kg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당일 특급의 접수 시각은 행선지별로 곱된 그렇죠. 달라요, 여러분들. 당일은 다 가능한 게 아니라 그날 20시까지 되니까 행선지별로 고시된 접수 마감 시간이 따로 있고요. 일일 특급 같은 그날 우편물 접수 마감 시간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내 특급에서는 당일 특급, 일일 특급 요거 여러분 구별을 하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자, 34번 특별 송달. 자, 특별 송달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 송달하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편법이 정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해야 되는 서류. 그래서 특별 송달은 서류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건 맞고요. 요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등기 취급되는 서류만을 대상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등기 취급되는 서류, 통상 우편물은 등기 취급되든 등기 취급되지 않든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맞는 질문이고요. 자,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뭐 특허청이든 뭐 여러 우리 국가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것들도 특별 송달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용지 무게 합산합니다. 분리하는 게 아니라 용지 무게도 합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 다음 35번 민원 우편 제도에 대한 특징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기 때 잠깐만요. 요건 아니네요. 자, 다음은 민원 우편 제도 특징에 대한 설명 다음 중 옳은 것 보시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 서류를 관계기관에 직접 나가서 발급받는 대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 발급된 민원 서류를 바탕으로 일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 일일 특급을 하기 때문에 등기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 민원 우편 봉투에 넣는 건 맞는데 이거는 일단 틀렸고요. 자, 우리 얼마다? 민원 발급 수수료 송금액을 5,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거 원칙적으로 뭐다? 5,000원. 그렇지만 수수료 자체가 5,000원을 초과하면 예외적으로 5,000원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5,000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일 특급입니다. 민원 우편은 1일 특급. 그래서 우리 일반 통상이 될 수가 없죠. 1일 특급이니까. 그 다음에 요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민원 우편과 관련해서 우리 접수할 수 있는 서류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만을 취급하고요.
발송할 때 취급 요금과 해송할 때 취급 요금을 합하여 자 도착한 후가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여러분들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후가 아니라 미리. 그래서 민원 우편은 한 번에 그렇게 내용 그 교재 있는 거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자, 민원 봉투 관련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민원 우편 해송용 봉투의 날이라는 요금 선납. 자, 이미 먼저 요금을 납부했다. 선납 날짜 도장은 해송 민원 우편 접수국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처음에 발송할 때 그 접수 우체국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납 미리 돈을 받은 것은 누굽니까? 접수 우체국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발송용 봉투의 봉함을 위해 발송인이 봉인할 때는 자 이거 자기가 발송용 봉투에 봉함할 때 발송인이 직접 이렇게 인장, 지장 또는 서명 이걸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이거는 맞는 거네요. 본인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해송 민원 우편물의 봉함은 자 우편 취급 담당자가 아니라 안에 민원 우편을 집어넣는 그 민원 그 서류 취급 담당자가 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편 취급국 담당자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거는 해송 민원 다시 돌려둘 때는 자, 여기 자, 우리 발송인이 접수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민원 취급 기간이 있을 거예요. 민원 취급 기간. 여기 또 우체국이 있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아예 관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쭉 발송용 봉투에 넣었으면 민원 취급기관에서 그 안에 봉투에다가 필요한 서류를 넣겠죠. 그러면 요때 우체국 취급 담당자 이 사람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민원 취급기관 담당자가 하는 거지. 우체국 취급 담당자가 관여하는 건 아니다. 네 번째, 해송 민원 우편물을 봉함할 때 수수료 잔액 등 내용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담당자가 반드시 아까 했지만 얘는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품 확인에 대해서 여기서는 우체국 담당자가 확인을 안 한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민원 우편 해송용 봉투에 날인하는 선납 도장은 그랬어요. 선납 도장은 어디에서? 해송 민원 여기 이게 민원 해송 민원 접수 우체국에서 그렇게 날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처음에 발송했을 때 접수 우체국에서 그렇게 날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발송 민원 우편 접수 그러니까 발송 민원 우편 접수 이렇게 돼 해송이 아니라 발송이라고요. 그래서 해송이 아니라 발송 거기서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봉투 봉함 위해서 발송인의 인장 서명 가능하다 요거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봉함이라든지 안에 내용품 확인은 우체국이 담당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정확하게 좀 구분해 주세요. 정답은 2번. 다음에 37번. 자, 다음은 또 민원 우편이네요. 민원 우편. 자, 이거 뭐 한번 복습 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정사업본부장 맞죠, 여러분들?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 서류 한정 1특급이라 했고요. 발송용 봉투를 봉함할 때 우편 날짜 등으로 봉함하여 발송일 인장 또는 서명으로 봉입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없다 틀렸고요. 해송 민원 우편물의 봉함은 민원 취급 담당자가 나는 그렇죠. 아까 이제 해송 민원 우편물의 봉함 누가 한다고요? 우체국 그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라 민원 발급 기관의 취급 담당자가 인장 및 서명을 날인하여 봉함한다. 맞습니다. 4번 민원 우편 해송용 봉투에 날인하는 자 요금 선납입니다. 선납은 아까 누가 발송이라 그랬죠. 해송이 아니라 발송. 발송 우편 발송 민원 우편 접수 우체국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제를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복습하니까 더 좋네요. 정답은 아이고. 정답은 3번이 맞네요. 그래서 이건 당일이 아니라 1특이니까 틀렸죠. 정답은 3번. 다음 38번. 다음은 착불 배달 우편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착불도 등기 취급입니다. 등기 취급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고요.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넣는 착불하는데 수취인 승낙이 없으면 안 되겠죠. 수취인 승낙. 착불 배달은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인에게 우편 요금 및 반송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거 했던 거죠. 착불했는데 자, 안 되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 우편 요금과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는 거 맞고요. 그러나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 쭉 반송됐을 때 반송 수수료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뭐만 징수해라? 우편 요금만 징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 요금만 징수하고 얘는 어차피 반송 수수료는 면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39번.
우체국 꽃배달 서비스 전액 환불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액 환불 조치는 누가 잘못했을 때, 자, 우리 민원이 아니라 고객이 잘못할 때가 아니라 그 꽃배달 서비스 업체가 잘못했을 때, 이건 업체 잘못입니다. 업체 잘못. 자, 그러면 정시에 배달하지 못한 경우, 다른 상품을 배달한 경우, 그 다음에 상품이 부족한 것 같은 하자가 발생한 이런 경우는 다 업체가 잘못했죠. 근데 요거는 보세요. 신청인이 배달 전에 주문 취소한 경우. 자, 우리 뭐 한참 떠났는데, 한참 떠나니까 바로 뭡니까? 다 준비를 했는데 배달하기 직전에 취소하면 이러면 업체의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이건 최소한 하루 전에 주문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달 전이 아니라 배달 하루 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주문을 취소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액 환불 조치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는 고객이 여러분들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우리 화분하고 꽃은 다르겠죠. 자, 우리 꽃은 30%, 화분은 50%만 환불을 해줍니다. 전액 환불해 주는 것 아니라 그랬어요. 자, 다음 40번. 자, 민원 우편 제도 또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틀린 것 그랬네요. 자, 등기 맞죠? 일반 우편보다 우선 이길 특급이니까 등기 취급 우선하여 배달하는 것 맞고요. 민원 발급 수수료 잔액을 현금으로 우리 요게 돈을 갖다 직접 내는 게 통화 등기하고 민원 우편 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수수료 같은 거 이 안에다가 봉투 안에다 넣기도 하고요. 잔액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봉투 안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송하는 거 허용된다. 5,000원 원칙이지만 수수료가 건당 5,000원을 초과하면 요거는 5,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민원 우편 취급용 봉투, 그렇죠? 요건 아무 봉투를 안 넣는 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민원 봉투 그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다음 41번. 일반형 계약 등기 반환 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와 관련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또 한 번 더 복습하네요. 자, 서신 제외 아까 우리 뭐라 했어요? 신용카드라 그랬죠. 신문이 아니고요. 일부 면제 받기 위해서는 자, 면제월 직전 3개월의 평균 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라고 있어요. 엔드라 했으면 엔드. 이상이고 해당 월 접수 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에 한다. 이렇게 됐고요. 해당 월 접수 물량이 30만 통 이상인 경우는 3% 이내. 그렇죠. 우리 했었죠. 10만에서 20만은 1%, 20만에서 30만은 2%, 30만 통 이상이면 3%. 오케이. 3% 범위 이내에서 반환 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 매월 면제 비율에 의해 반환 수수료 일부를 면제하여 정산한 후 우편 요금과 동일하게 미리 징수한다. 아까 좀 후답으로 그렇게 하는 게 미리 징수하는 거 아니었어요? 복습이네요. 자, 좋습니다. 정답 3번. 42번. 자, 등기 취급제도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됐고요. 자, 2kg 이하, 20kg 이하 소포품을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정하고 있는 것 맞고요. 자,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불만이 많고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유가물, 주관적 가치가 인정되는 신용카드 보험 취급 발송하게 할 수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라도 접수를 거절할 수는 없다.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 소지가 많을 때 이런 등기 취급이라든지 이런 걸 권했는데 이거 거절하면 이때는 접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한데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교재 내용 그대로니까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고객이 우편물 취급 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우편물,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 역시 등기 취급 대상이 되는다.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편물이 취급 도중에 망실, 훼손되는 경우 손해배상하는 제도, 우편물 부가 취급의 기본이 되는 서비스이므로 기본적으로 그렇죠. 부가 취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등기 취급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1, 2, 3, 4 중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번. 자, 내용 증명, 재증명, 열람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쭉 보시면 자, 등본 그 기간, 내용 증명, 재증명 몇 년? 3년이다라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발송인 수취인 위임을 받은 사람. 여기 후단의 설명은 맞습니다. 재증명 취급 수수료는 내용 증명 당시에 취급 수수료 반액이 아니라 뭡니까? 재증명 청구 당시에 취급 수수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틀렸습니다. 3번, 원칙적으로 열람 청구인은 취급 담당자가 없는 곳에서 열람을 할 수 있으나 아니죠. 반드시 취급 당무자가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들 1, 2, 3번 다 틀렸네요. 4번, 내용 증명 보관국이 아닌 타국에서 내용 증명 재증명을 접수한 경우 등본 보관국에서는 접수일 다음 날 이내 내용 증명 등본을 복사한 후 자, 이길 특급 이렇게 청구인에게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게 말 그대로 뭡니까? 신청을 갖다가 했는데 내용 증명을 보관한 곳이 아닌 곳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 연락을 받고 걔네들이 이제 꺼내가지고 원본을 꺼내가지고 복사를 하고 발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타국에서
내용 증명, 재증명을 접수했다라면 등본 보관국에서는 요거 꼭 기억하세요. 바로 바쁜데 갑자기 연락받고 바로 복사는 못합니다. 최소한 접수한 다음 날 이내에 내용 증명 등본을 복사한 후. 무슨 말인지 이해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락받은, 접수받은 바로 그 당일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접수한 다음 날까지 복사해서 그냥 발송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4번이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44번.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한 부가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게 발송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배달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우체국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서 배달해 주는 것, 이건 외화 등기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 우편물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 계약 플러스 등기였죠. 그럼 이거는 계약 등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배달 증명, 외화 등기, 계약 등기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좀 내용이 많기는 했지만 뭐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이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